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차 제3차 시 전자조달 관련 법 규정 중에서 제목이 국가 종합 전자조달 운영 규정입니다. 여기서 운영 규정은 한마디로 나라 장터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쓰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조달법의 세부 운영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9가지의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 규정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학사 시스템에 수강 신청했을 때도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게 신청 시간 마감 이후에 그런 못했을 경우에 어떤 구제 사항 또 그 평점 등급을 맞았을 때의 어떤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근거 규정이 운영 규정이 있어야지 어떤 소송과 제약 사항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차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나라장터 운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사항으로는 계약 사무 처리 요령, 그다음에 이용 약관,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등 또 종합 쇼핑몰에 관련된 운영 규정도 함께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왜 필요한지 또 각각 무엇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계속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상황이 생기면 찾아보고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정해진 슬라이드 기반으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나라장터 관련된 운영 고시가 9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축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라장터 운영 주체인 조달청의 의무 규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그 계약 사무 처리 요령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요 기간이 계약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어떤 여러 수요기관, 발주기관들이 미리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나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 조건이 맞다면 이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나눴습니다. 한편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약관은 시스템의 사용자인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입찰서를 제출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복수 견적 특별유의서에서도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복수 견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한편 쇼핑몰 관련된 운영 규정도 있습니다. 단가 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 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종합 쇼핑몰에 등록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 규정을 나눴습니다. 한편 그 시스템을 또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부과 지침도 그런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정보를 다양한 수요 부분의 이용에 대한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찰 또 계약 정보 등 비밀 정보가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주체자가 요청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자가 정보 서비스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서 나눴던 부분들에서 행정 규칙으로 보면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렇게 치면은 앞서서 나눴던 여러 가지 사항, 입찰 특별 유의소라든가 그다음에 구축 운영 규정 지침 이거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세부 사항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 사무 처리 요청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 돈을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 약관, 아까 수요기관과 또 조달업체가 조달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용자 등록부터 있고 서명, 그다음에 이용 서비스 범위, 역할 책임, 수요기관이 하는 역할 책임, 입찰 공고, 예정 가격 작성하고 참가자 확인도 이제 계약 담당자가 집행해야겠죠. 그리고 낙찰자 선언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계약의 입찰 공고의 마지막 부분을 또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 입찰 참가 등록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거를 통해서 참가 자격을 하는 시작점이 되겠죠. 복수 견적 특별 유의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그리고 정보 제공 서비스, 마지막으로 쇼핑몰 관련된 운영 기준이 관련된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한번 더 드릴다운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 처리 요령입니다. 여기 5종에 보면은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이 있는데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서명, 서명 날인, 기명 날인이라는 것으로 보며 서류 형태의 문서와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전자 문서는 서류 형태의 문서와 동일하다. 그 부인을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본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제 출력된 문서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본 확인 기능이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시면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등의 기초 금액을 별도로 공고할 경우에는 입찰서 개시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개시하기 전에 미리 그걸 공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낙찰 예정자의 확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찰은 마감 이후에 1시간 이후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는 48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현 시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한 그 참가 자격을 어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 예정자를 정리를 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리고 입찰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자격을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을 한다. 그리고 시스템 이용 기간은 입찰 집행 당시나 입찰 종료 후에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이 판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주차에 입찰 서류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몇 만 건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후에 이를 검증하게끔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입찰 당시나 입찰 종료 후에 참가 자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대상자를 놓고 참가 여부를 판단을 하면은 한 번만 두 번만 하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필요 없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 그 조달법에 보면 입찰 보증금을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 베이스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찰 보증서 유효 기간은 낙찰되기 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마무리가 되면은 떨어진 업체한테는 그 입찰 보증금을 다시 제공해서 다시 보내줘야겠죠. 다음으로는 15조에 복수 예비 가격이 입력이 있습니다. 총 예비 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 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 분포 등 이런 부분들은 수요기간 등이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초금액을 아까 입찰 개시일 전에 그를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초금액 기준으로 상하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그런 기초금액을 15개로 뽑아서 입찰서 제출할 때 뽑은 그 번호를 기반으로 많이 나온 거를 기반으로 산술 평균을 해서 예전 가격이 결정을 됩니다. 그래서 복수 예가 적용 입찰의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제공 입찰을 통해서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 예비 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복수 예비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을 하고 단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소주점 셋째 자리에서 절상을 하게끔 복수 예비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17조 암호화 인증서 관리를 통해서 개찰에 관련된 사항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주차에 전자서명대 관련된 사항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거를 개인키를 갖고 복화를 해서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걸 개찰한다. 그런 내용을 지난 주차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점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 19조에 보시면은 입찰 관련된 부대 서류의 전자적 접수가 있는데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입찰서의 첨부할 형태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첨부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4MB를 초과할 경우 분할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첨부 파일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 송신되므로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서 제출할 때 부가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데 3회가 이상 넘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송신하고요. 거기에 따른 입찰서와 같이 제출을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서 제출되기 때문에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조 23조에서는 전자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공정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뭐 그냥 아름아름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친구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또 편의성을 측면에서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자공개 수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이거를 제출된 입찰서는 전적서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견적 수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수의계약을 공고할 때에는 입찰 방법을 전자시담으로 선택을 해서 공고를 내고 특정 업체를 선택을 해서 그 업체가 해당되는 시담 날짜에 들어와서 가격을 아까 뭐 기초금액이 있으면은 그 기초금액에 대한 예전 가격이 잡혀 있다는 그 이하로 계속 온라인 대화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작업이
그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되는데 그 보증금의 유효기간도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연장을 해서 그 연동돼서 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보증증권을 끌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뭐 재갱신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대가 전자적 지급 방식이 있는데 대금 지급은 신청을 받을 때는 세금 계산서 첨부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세금 세금을 납부를 해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납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또한 하자보수증권이 이제 계약 이후에 검사 완료까지 되고 나서 그 서비스라든가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쳐달라. 하자보수는 보통 1년이죠. 1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증증권을 담보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또 발부를 해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32조에서는 부정당 업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계약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지를 해서 실제 전자입찰할 때 그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된 정보가 공개 원칙인데 여기에 계약 입찰 계약 그런 과정에 대한 동일한 내용 그 기준으로 공개적인 처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거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공개 사항은 1주차에서 배웠던 것처럼 발주 계약, 그다음에 계약 요청, 사전 규격, 공고, 계약건, 납품 요구 사항, 그래 검사 검수, 하도급 계약, 견적 요청 그런 사항들이 공개 정보로 오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발주 계약과 이 사전 규격은 어쨌든 행정 홈페이지라든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해서 나라정도 통해서 미리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 시스템 이용 약관인데요. 이용 약관에 따른 그 예정 가격 작성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 가격은 권한 있는 자가 작성을 하고 복수 예비 가격 생성 및 저장을 해서 단일 예정 가격을 저장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예정 가격은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단일 예가 방식이 있고 복수 예가 방식이 있는데 마감 전에 암호화 처리를 하여 저장을 하고 복수 예비 가격은 입찰 마감 후에 개찰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하며 개찰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예비 가격 부분은 공고 시에 지정한 예비 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 가격의 개수, 그리고 입찰 전에 입력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재무관이 보통 계약 과장이죠. 난수표 방식을 직접 배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작위적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복수 예비 가격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 내에서 2%는 국가기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이고요. 여기에 8개, 7개에 해당되는 기초금액을 해당되는 복수 예비 가격을 기반으로 산술평균을 해서 4개 산술평균을 해서 예정 가격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 확인인데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를 이외에도 입찰 참가 시에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해야 됩니다. 한편 그 입찰 단축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 종료 후에 확인도 판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후에 판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기간의 작은 입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비하여
낙찰 예정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받아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이 누락이 돼 있어 입찰 무효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그 대표자 성함과 사업자 등록증에 그 대표자가 이름이 동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저런 상황이 입찰서 제출과 이런 사항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뭐 개찰을 하거나 또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없도록 계약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출력하는 그 방식으로 교부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출한 등록증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조의 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인데요. 자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 등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을 하고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나 니 수정을 하도록 신속하게 필요시 조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안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국가계약법령, 지방법령, 관련된 고시, 이런 이용 약관 등에 대해서 운영자가 시스템을 공지한 사용 요령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서 생기는 그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일단 책임은 조달업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동일한 공고에 같은 IP가 있죠. 그 주소에는 한 통의 입찰서만 해당 공고권을 제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시스템의 날짜가 틀리거나 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압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입찰자가 그 변경 공고 입찰에 다시 입찰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변경정의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을 또 제출하는 입찰자가 있으면 새로운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공고입니다. 연기공고는 어쨌든 뭐 변경공고와 뭐 유사하게 시스템 장애가 생기거나 그죠. 연기공고는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기를 해서 입찰 개찰 업무를 잠깐 중지하고 그거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는 동사실을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자동 입찰 연기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등등등을 다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가정 이제 업데이트를 처리해야겠죠. 룰 베이스 형태로. 연기 공고에 대한 게시판의 동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시스템의 장애에 따른 자동 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경우에 처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된 공고는 연기 공고 게시판을 확인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찰 연기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되어 다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7조에 보시면은 전자입찰의 참가 방법입니다. 전자입찰자는 개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수 예비 가격에 적용되는 입찰 경우에는 그 예비 가격 중에 두 개를 예비 가격 번호로 추첨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산술 평균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번호를 기반으로. 그리고 입찰자는 입찰 후 본회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더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공동수급차 수급 대표자가 그 입찰자로 권한을 행사해야 될 거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조 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및 부적격자 자동 차단인데요.
뭐 입찰의 행위에 이런 부적격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를 자동 차단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즉 투찰 제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기관에 수정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시스템에서 이런 그 부정적인 경우는 차단을 해서 입찰 행위를 무질서하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겠죠. 입찰서 제출을 제안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48시간의 동안의 효력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은 사전 심사 및 적격 심사 자료 확인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자 하고는 자는 자기 실적과 조회 등을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사전 심사와 적격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사 자료에 부적격한 이런 이유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통보된 그 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정 가격 결정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의 경우 예비 가격 번호 중 가장 추첨된 번호가 많은 순으로 4개를 선정해서 각 번호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을 하여 예정 가격 결정을 합니다. 즉, 그 기초 금액을 만들어 쓰면 그 기초 금액의 플러스 2% 마이너스 2%그 사이에 해당되는 뭐 8개 밑에 7개의 통 15개의 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업체가 찍어서 제출을 하면은 그 추첨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4개를 선정을 해서 안 되면 랜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을 해서 예정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겠죠. 15개의 기초금액을 가운데로 놓고 위로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생성을 해서 랜덤 생성해서 여기서 1번부터 뭐 15번까지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하죠. 이제 입찰을 제출할 때 업체가 선정된 그 번호를 기반으로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 예정가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적격 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금액의 뭐 80 몇 %가 되고 또 협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가격 점수를 기반으로 뭐 9대1, 8대2 해당되는 점수를 기반으로 통합을 해서 최종 낙찰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빈도로 추천된 뭐 예비 가격 번호가 2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 선택을 하고 추첨에서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는 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산술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고 단가 계획을 위한 입찰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상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한편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방식은 보통 추첨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입찰 공고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보통 체크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보면은 여기에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적용 부분입니다. 별표 1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가 있고요. 여기에 부록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네요. 네, 여기에 관련된 차단 근거와 부적격자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있고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제출일까지 이게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차단을 한다 내용이고요. 그렇죠. 뭐 등록 자격이 안 되어 있으면 참여를 못 하겠죠. 네, 그거를 막아버린다 내용이고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정보인데 업체 상태가 이중 등록, 양도, 양수, 면허증, 반납, 취소 뭐 이런 어떤 내용사항에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그리고 부정당 제재인 경우 계약법령 76조. 그리고 1PC 1입찰서인데 두 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면은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1IP 1 입찰서 제출인데 IP가 같은 IP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면허 업종 등록 여부가 있는데 면허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입찰 공고서 상에 해당되는 입찰 참가 자격 뭐 번호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데는 0036번 그리고 디지털 뭐 이런 그 컨텐츠 관련 때는 그 1468번 뭐 이런 부분들이 번호가 있는데 그런 번호에 해당되는 참가 자격의 어떤 면허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에 이런 그 관련된 번호를 이제 선택해서 그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번호가 갖고 있지 않으면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입찰 공고문과 자기가 필요한 자격 요건을 겸해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현장 설명 참가 여부, 뭐 금액에 따라서 현장 설명 현설이라고 하죠. 그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수급체가 5인 초과 최소 비만 10% 미만, 또 턴키 대안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10% 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초과하거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고요. 지방계약법은 5%인지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통 최소 지분율이 지방계약법은 5%로 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10%가 맞는 것 같고 지방계약법 5%인지는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지역 제한, 입찰 공고 전일부터 개차일까지 해당 시도 영업 주 소재지에 두지 않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게끔 되어 있네요. 보통 뭐 입찰 참가 자격을 두 번 뭐 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으면 지역 제한을 풀고 뭐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 품목 변호 등록 여부인데요. 보통 물품 뭐 번호 8자리, 13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공고서상에 물품에 대한 사항을 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로 등록되지 않는 차도 입찰 공고서 상에는 그런 제조업체로 등록되면은 그 부분을 그 입찰 참가의 어떤 차단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PQ의 실적 제한도 뭐 앞서서 지난 주차인가요? 그 사전 심사로 해서 미리 걸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심사 결과에 부적격자로 되면은 뭐 개찰 이후까지 또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출이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지명 경쟁입니다. 입찰 참가자로 지명되지 않는 자, 당연히 두세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명 계약 방법도 그 제한을 두는 부분으로 쓰게 되고요. 또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이 있습니다. 그 뭐 건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금액까지 이런 커버를 할 수 있냐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또 설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종합 쇼핑몰 운영 규정이 이제 거의 끝인데요. 상품 등록인데 공무원은 수요 기간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예외 사항으로는 뭐 계약 해제, 거래 정지, 판매 중지 이런 계약 품목 단종 등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은 계약 상대자의 상품 정보 등록 제공 의무가 있는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수요 기간에 구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정하여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최신의 상품 정보 및 상품 이미지를 유지를 하고요. 이에 관련된 상품 일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록 정보 변경 사항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은 거래 정지와 판매 중지에 대한 규정을 또 명시를 해 있고요. 원산지 정보 관리, 그리고 할인 행사, 기획정 등 절차에 따른 내용들도 쇼핑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할인전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 뭐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카탈로그 계약 상품과 상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별도 전용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품과 업체의 정렬 기준인데요. 어쨌든 쇼핑몰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렬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 결과에 대한 뭐 이런 부분, 업체명으로 정렬되는 부분, 상품 뭐 기준 추천 기준으로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관리되고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키워드 정리 한번 하고 다음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효력은 전자 서명된 문서는 종이문서와 같다. 법적 효력과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자문서 입찰 서류 관련된 약관의 규정에서 지침에서 확인했고요.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사전에 등록을 하면은 이거를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다양한 발주기관에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고요. 복수 예비 가격과 예정 가격이 있는데요. 예비 가격 부분은 추첨과 평균 산술평균을 통해서 예정 가격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5개를 기반으로 이제 그 입찰할 때 제출했던 그 번호를 추첨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난수를 발생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인증서 입찰마다 다른 인증서가 적용이 되고요. 개찰 시점에 인출에 사용하는 인증 정보고 그 인증서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기에 등록돼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가 전자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적 효력화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전자 서명과 암호화를 거쳐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수의시담 같은 이제 공개 수의 같은 경우는 전자시담을 하는데 입찰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수의 계약이고요.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시담하는 과정입니다. 대가의 전자적 지급인데요. 뭐 세금 계산서, 보증증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정보 공개 원칙은 계약 정보가 이제 계약 당시 변경 이런 과정에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비공개가인 경우에는 어떤 근거 법률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공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봤던 부적격자 자동 차단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록에 자격 미달, 중복 제출 등 또 1인 1PC 또 IP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한 곳에서 2번 제출 못하게끔 만든 부분이 있고요. 관련된 뭐 지역 제한이라든가 또는 PQ 그리고 현설 참여 여부 다양한 입찰 참가 제약 조건을 확인을 해서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또는 업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미연에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끝으로 이제 종합 쇼핑몰의 상품 목록과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수요기간이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신속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관련된 규정에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그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상품 노출도 랜덤하게 또는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퀴즈를로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문서는 전자서명 관련된 법에 따라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효력을 갖습니까? 네, 그렇죠. 서명 날인하는 걸로 보며 동일한 효력을 전자문서 관련된 사항은 갖고 있다. 두 번째, 변경 공고가 게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를 하다가 뭐 사항이 바뀌어서 다시 변경 공고를 했을 때는 다시 2번 변경 공고 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인데 입찰서 제출 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입찰서 제출했으면은 이게 이제 본연 문서함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함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아마 그 나라장터에 이제 제출했던 그 이력 정보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송신 완료, 접수 부분이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문서함 부분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그 수강 또 영상 청취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라장터에 관련된 법 사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자조달법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된 이용 약관부터 등 9가지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관련된 규정은 나라장터와 함께 그 법제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법령 정보 시스템의 법령과 행정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3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